아이고, 재수 옴붙을라. 용한 보살님이 넌 우리 아들 잡아먹을 살이 꼈다더니 기어이 도장 찍는 날까지 사람을 질리게 하는구나. 가정법원 앞 시어머니 백여사는 만삭의 며느리 혜인을 향해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냅다 뿌렸습니다. 남편 도지는 아내의 부른 배를 벌레 보듯 혐오스럽게 노려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위자료니 양육비니 꿈도 꾸지 마라. 내 그 징글징글한 저주받은 팔자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내 회사는 이제 탄탄대로니까 내 앞길 막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가진 것 없는 고아라며 멸시받던 3년의 세월, 그리고 무당의 말 한마디에 뱃속에 핏줄마저 내던지는 저 비정한 얼굴들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자신이 저주처럼 버린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준 갑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3년 전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평범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차가운 계산과 꼬리표에 지쳐있던 여자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거대한 배경을 모두 숨긴 채 평범한 남자 최도진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화려한 온실을 벗어나 소박하더라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은 결혼과 동시에 차갑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중소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지만 경영 능력보다는 허영심이 앞서는 위인이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는 대신 운을 탓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곁에는 아들의 실패를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기에 혈안이 된 시어머니 백여사가 있었습니다. 백여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점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기괴한 부적들을 집안 곳곳에 붙여댔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말씀이 딱 맞지.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 회사에 마가 끼었어. 신랑 잡아먹을 독한 살이 끼었으니 집안이 이 꼴이지. 백여사의 표독스러운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고아 출신이라 근본이 없다며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굳은 집안일을 모두 떠맡겼습니다. 만삭에 가까워져 오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바닥을 닦으면서도 여자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도진조차 어머니의 광기 어린 미신에 동조하며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당신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거래처가 줄줄이 끊겼잖아. 재수없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방에나 들어가 있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내를 애군 덩어리로 몰아가는 남편의 비열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여자의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이성이 차갑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대신 남편이 매일 밤 팽개치듯 던져두고 가는 부실한 재무제표와 결제가 밀려가는 단기 어음들의 엉망진창인 장부를 머릿속에 고스란히 각인시켰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살리겠다며 이리저리 돈을 꾸러다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거래처의 신용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여자는 무너져가는 모래성 위에서 부적 쪼가리에 의존하며 발악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밑바닥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맹신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파멸을 향한 서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은 그녀가 숨겨둔 발톱을 다시 꺼내들게 만드는 완벽한 당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 백여사의 발걸음은
더욱 다급하게 점집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괴할 정도로 크고 붉은 부적을 품에 안고 돌아온 백여사의 두 눈은 맹신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남편을 은밀히 부르더니 헐떡이는 목소리로 점괘를 읊어댔습니다. 도진아, 보살님이 그러시더라. 지금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애군 덩어리가 바로 전현이라고. 저 임신한 년만 집안에서 쫓아내면 곧장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에서 막대한 투자가 내려올 거창한 운명이라는구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업인이라면 코웃음을 칠 허무맹랑한 헛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려 이성이 마비된 남편에게 무당의 예언은 유일한 구원의 빛이자 달콤한 마약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의 경영 실패를 온전히 아내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완벽한 명분. 남편은 며느리를 내쳐야 한다는 어머니의 도끼에 찬 부추김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투자가 굴러들어올 것이라는 허황된 환상에 사로잡힌 그는 투자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멀쩡히 돌아가던 공장과 설비를 모조리 담보로 잡고 악명 높은 불법 사채 시장에 손을 뻗은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금리의 빚이었지만 남편은 아내만 쫓아내면 곧 대운이 트여 한순간에 갚을 수 있다며 차용증에 거침없이 인감을 찍어댔습니다. 여자는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기괴한 주술소리와 헛된 망상에 빠져 빚잔치를 벌이는 남편의 모습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업의 위기를 무당의 혓바닥과 사채업자의 돈으로 막으려 드는 남편의 어리석음은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부부간의 의리조차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사냥감이 스스로 가장 깊고 어두운 함정을 파고 제 발목에 무거운 사슬을 채우는 꼴이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맹신에 기대어 무리하게 끌어다 쓴 그 사체가 훗날 그의 목을 어떻게 올가맬지 그녀는 머릿속으로 차갑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맹신과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파멸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싸늘한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탁자 위에는 빳빳하게 각이 잡힌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채의 늪에 빠진 줄도 모르고 거대한 투자가 굴러들어올 거라는 환상에 취해 있던 남편과 그 헛된 망상을 부추긴 시어머니 백여사가 마침내 칼을 빼단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 짐 싸서 당장 나가거라. 내년에 그 징글징글한 애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잖니. 위자료니 양육비니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백여사는 경멸이 가득한 눈초리로 만삭의 며느리를 흘겨보며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옆에 선 남편 역시 한치의 망설임이나 미안함조차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뱃속에 있는 자신의 핏줄을 향해 턱짓을 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었지? 도장 찍고 조용히 떠나. 내가 스스로 이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만 하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안에 빌부터 산 죗값은 묻지 않겠다. 내 앞길 막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낡은 가방과 탁자 위에 흩어진 이혼 서류,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 여자는 부른 배를 가만히 감싸 쥔 채 눈앞에 놓인 종이장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통의 임산부였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을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두 눈에는 슬픔이나 두려움 대신
짐승보다 못한 그들의 밑바닥을 확인한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이성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무당의 헛소리에 홀려 자신의 핏줄마저 쓰레기통에 처박는 이 비정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단 한 줌의 자비도 남겨둘 필요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떨림 없는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기꺼이 이 예군을 거두어 주죠. 여자는 붉은 인주를 묻혀 서류의 여백마다 선명한 지장을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의 승낙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미신에 눈이 멀어 제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어리석은 사냥감들을 향한 잔혹하고도 완벽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3년이라는 거짓된 껍데기의 시간이 영원히 끝을 맺었습니다.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코트를 걸친 채 차가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가정법원 앞에 섰습니다. 서류에 찍힌 붉은 도장은 껍데기뿐이었던 결혼 생활의 비참한 끝을 알리고 있었죠. 낡은 코트를 여민 여자의 창백한 얼굴 위로 시어머니 백여사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냅다 뿌렸습니다. 아이고, 재수 옴붙을라. 용한 보살님이 넌 우리 아들 잡아먹을 살이 꼈다더니 기어이 도장 찍는 날까지 사람을 질리게 하네. 에이, 태태. 남편은 아내의 부른 배를 벌레 보듯 혐오스럽게 노려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위자료니 양육비니 꿈도 꾸지 마라. 내 그 저주받은 팔자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내 회사는 이제 탄탄대로니까 내 앞길 막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여자는 하얗게 쏟아진 소금 알갱이들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핏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고아라며 멸시받던 3년의 세월, 그리고 무당의 헛소리에 뱃속에 핏줄마저 내던지는 저 비정한 얼굴들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겼죠. 남편이 악에 받쳐 뒤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처럼 검고 거대한 최고급 세단 대여섯 대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법원 앞 좁은 도로를 일렬로 막아섰습니다. 당황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어붙은 사이 맨 앞차의 문이 열리고 은발의 중후한 노신사가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경제뉴스에서나 보던 태성그룹의 송 비서실장이었죠. 그는 흙탕물이 고인 바닥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을 듯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와 손주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 10여 명의 건장한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와 만삭의 여자를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자신이 애군이라며 짐짝처럼 내다버린 아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세계,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윤혜인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남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혜인은 넋이 나간 남편의 얼굴을 한번 차갑게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최고급 가죽 의자가 깔린 차량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고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혜인은 과거에 유약했던 자신을 완전히 지워낸 듯 서늘한 눈빛으로 송 실장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사장이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와 단기 어음들 시장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우리 쪽에서 모조리 사들이세요. 덫은 가장 달콤할 때 조여야 하는 법입니다. 자신들이 거대한 복수의 거미줄 한가운데 놓인 줄도 모른 채 헛된 대운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자본의 심판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인이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도진의 사무실에는
믿기 힘든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가정법원 앞에서의 압도적인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던 두 사람은 그것이 빚을 내서 대행업체를 고용한 쇼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준 것은 때마침 굴러들어온 거대한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신생 대형 유통사에서 도진의 의료기기를 대량 독점 납품받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채업자의 독촉에 시달리던 도진에게 그것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백여사는 뛸 듯이 기뻐하며 품속의 낡은 부적에 연신 입을 맞췄습니다. 내 말이 딱 맞지? 그 애군 덩어리를 쫓아내자마자 큰 복이 굴러들어오잖니. 보살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그깟 차 몇 대 빌려서 길을 죽이려 들더니 우린 이제 돈방석에 앉게 생겼어. 어머니의 호들갑의 도진 역시 거만한 미소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도장 찍자마자 이런 계약이 성사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탄탄대로입니다. 도진은 이 계약이면 빚을 청산하고 업계에 확고히 자리를 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모자는 계약서 뒷장,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읽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기일 내에 물량을 100% 맞추지 못하면 전체 계약금의 300%에 달하는 위약금을 일시불로 배상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숨어 있었죠. 돈다발의 환영에 취한 도진은 망설임 없이 인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들이마시는 축배는 사실 달콤하게 위장된 맹독이었습니다. 도진에게 구원처럼 다가온 이 회사의 실체는 송 실장이 서류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둔 가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혜인이 설계한 두 번째 덫이었습니다. 사냥감의 숨통을 고통스럽게 끊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제 발로 올가미에 목을 넣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허황된 단꿈에 젖어 연거푸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의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계약을 따낸 도진은 기고만장하여 즉시 공장을 총가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거대한 성공과 돈다발의 환영에 취해 직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려는 찰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해 오던 핵심 원자재 공급처들이 일제히 납품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도진이 급히 수화기를 들고 오랜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핏대를 세웠습니다. 아니, 이 사장님, 갑자기 물건을 안 주시면 납품 기일을 어떻게 맞춥니까? 여태껏 어음으로 잘만 거래해놓고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래처 사장의 목소리는 서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사장님,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결제 방식을 100% 현금 선결제로 변경하라는 엄명이 내려왔습니다. 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단 하나의 부품도 출고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십시오. 전화는 매몰차게 끊어졌고 도진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다른 자재상들을 샅샅이 수소문해 보았지만 기이하게도 업계의 모든 공급망이 약속이나 한 듯 도진의 회사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것은 혜인이 촘촘하게 쳐놓은 또 다른 자본의 올감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도진의 숨통을 조여버린 것이었죠. 이미 사채를 끌어다 쓰느라 당장 수중에 쓸 수 있는 거액의 현금이 있을 리 만무했던 도진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공장 기계들이 단숨에 멈춰 서는 광경을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계약 기일은 하루하루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애군을 쫓아냈다며 호언장담하던 백여사 역시 멈춰버린 기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허황된 대운을 맹신하며 날아오르려던 사냥감의 날개가 무참히 꺾여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본의 냉혹한 논리는 미신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그들을 파멸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도진의 목을 조르는 것은 다가오는 납품 기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설비 확장을 위해 사채 시장에서 무리하게 빌린 고금리에 빚은 시간 단위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장의 숨통을 완전히 짓밟고 있었죠. 백여사는 매일 밤 거실에서 용한 무당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터뜨렸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기계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어음들을 막지 못하면 연쇄부도와 함께 사기죄로 구속될 것이 뻔한 절체절명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파산의 공포가 도진의 영혼을 잠식해가던 그때 기적처럼 한 줄기의 화려한 미끼가 그의 눈앞에 던져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거대 기업 태성그룹에서 대규모의 신사업 투자 파트너를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도진에게 그 소식은 단순한 대기업의 사업 공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부르짖던 하늘이 내린 완벽한 동아줄이자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시궁창에서 단숨에 건져내줄 유일한 구원의 구원줄로 보였습니다. 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움켜쥐고 백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보살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애군을 떼어내니 결국 태성그룹이라는 진짜 거대한 귀인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이번 심사만 통과하면 사채 빚은 물론이고 우린 단숨에 대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됩니다. 백여사 역시 마른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자는 태성그룹이 내민 공고가 자신들의 목을 베어버린 단두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허황된 망상에 단단히 사로잡혔습니다. 도진은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아있던 공장의 마지막 비자금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밀린 월급까지 모조리 무시한 채 자신들을 화려하게 포장할 자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태성그룹의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실체도 없는 허황된 기술력을 부풀려 발표 자료를 꾸며내기 시작했죠. 해인이 그들의 탐욕과 무능을 철저히 계산하여 파놓은 벼랑 끝 함정으로 사냥감들은 스스로 헐떡이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을 조르는 사채 밧줄이 황금빛 동아줄로 보일 만큼 맹신과 허영이 만들어낸 환상은 그토록 깊고 비정했습니다. 드디어 태성그룹의 최종 투자 심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도진과 백여사는 거울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은 직원들의 남은 월급까지 쥐어짜 맞춘 번쩍이는 양복을 빼입었고 백여사는 가짜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채 마치 벌써 대기업의 사돈이라도 된 듯 콧대를 한껏 높이고 있었죠. 벼랑 끝에 몰려 공장이 완전히 멈춰서고 사채업자의 압박이 목전까지 다가온 비참한 현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심사는 무당이 예언했던 거대한 대운이 실현되는 성스러운 의식이자 자신들을 구원해줄 확실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성그룹 본사 사옥의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발을 들여놓는 모자의 걸음걸이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웅장한 로비와 바쁘게 움직이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을 바라보며 백여사는 가방을 고쳐매고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것 봐라, 도진아. 내 말이 딱 맞지 않느냐.
그 신랑 잡아먹을 애군 덩어리를 내쫓자마자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서 우리를 모시려고 대기하는구나. 보살님이 써준 부적이 아주 제대로 신통방통하게 돈맥을 뚫어준 모양이다. 도진 역시 터질 듯한 자만심의 입꼬리를 올리며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다가가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신사업 투자 심사에 참석하러 온 대표 최도진입니다. 총괄 부회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는 VIP 회의실로 바로 안내해 주시죠. 우리 기술력이 아니면 태성도 이번 사업은 진행하기 힘들 테니까 말입니다. 안내 직원은 그들의 무례한 행색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최상층 전용 승강기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승강기가 까마득한 높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솟구쳐 오르는 동안 모자는 자신들이 곧 마주할 거대한 부의 환상에 취해 연신 흥얼거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최고층에 자리한 웅장한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도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문을 넓게 열어젖혔습니다.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구원의 성전이 아니라 혜인이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는 잔혹한 사냥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사냥감들은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함정 속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웅장한 마호가니 문을 열어젖히자 도진과 백여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VIP 회의실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도심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길게 뻗은 탁자의 상석에는 거대한 가죽 의자가 창밖을 향해 뒤돌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흥분을 억누르며 의자의 등받이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 부회장님. 이번 신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대표 최도진입니다. 저희 기술력을 알아보고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지독한 정적이 회의실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의자에 앉은 인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옆에 선 백여사 역시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의 양복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윽고 가죽이 마찰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상석의 의자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태성그룹의 실권자. 하지만 그 자리의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여자. 바로 불과 얼마 전 가정법원 앞마당에서 애군이라며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쫓겨났던 전처 혜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도진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핏기가 가셔버린 도진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백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혜인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행세를 해? 부회장님 오시기 전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해? 공포에 질린 발악이었지만 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탁자 위에 크리스털 명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도진의 턱 밑으로 보냈습니다. 금빛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태성그룹 총괄 부회장 윤혜인이라는 세 글자가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맹신과 탐욕에 눈이 멀어 복을 제 발로 걷어찬 자들을 향한 서늘하고 무자비한 자본의 심판이 마침내 서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베어버린 단두대였다는 사실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백여사 역시 넋이 나간 채 바닥을 기며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혜인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서늘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오직 냉혹한 자본의 심판만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기뻐하셨던 대형 납품 계약서, 그리고 300%의 위약금 조항, 모두 제 비서실에서 만든 아주 작은 미끼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덧친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시더군요. 도지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혜인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무자비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핵심 원자재 공급처를 통제하여 결제 방식을 현금 선결제로 바꾼 것도 벼랑 끝에 몰린 도진이 발행한 단기 어음들을 웃돈을 얹어 모조리 거두어들인 것도 전부 자신의 짓이었다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더 이상의 만기 연장은 단 하루도 없으며 당장 오늘부로 회사를 부도 처리하겠다는 냉혹한 선고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완벽한 파멸 앞에 도지는 마침내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바닥을 기어 혜인의 구두 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백여사 역시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혜인아, 내가 잘못했다. 내 어머니가 무당말에 홀려서 그런 거야. 제발 뱃속에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다오. 제발 부탁이다. 짐승 같은 비명이 회의실을 채웠지만 혜인의 표정은 얼음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송 실장에게 가볍게 손짓했고 송 실장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진의 얼굴 위로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에는 도진이 직접 붉은 인감을 찍으라고 강요했던 친권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신에 씌어 제 핏줄마저 쓰레기통에 버렸던 추악한 과거가 이제는 그 어떤 자비도 바랄 수 없는 사형 선고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혜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법원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당장 내 건물에서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우세요. 거구의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도진과 백여사는 대리석 바닥을 쓸며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대기업의 문을 열어젖혔던 모자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짐짝처럼 내던져지는 추악한 몰락만이 남았죠. 이거 내가 태성그룹 부회장 남편이라고. 혜인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도진이 악을 쓰며 회전문이라도 붙잡으려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건물 밖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늘마저 그들의 참혹한 파멸을 예견한 듯 밖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사정없이 곤두박질 친 두 사람은 순식간에 흙탕물과 빗물에 흠뻑 젖어 생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여사는 진흙탕 속에서 모조품 가방을 꼬아진 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용한 보살님이 분명 대운이 트인다고 했는데 내 돈, 우리 아들 공장 어떡하냐. 그때 도진의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공장장의 다급한 비명이 거센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죠. 대표님, 지금 사채업자들과 채권단이 떼거지로 들이닥쳐서 기계마다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만기인 단기어음들도 모조리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전화기가 도진의 덜덜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흙탕물 웅덩이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공장마저 무너지며 완벽한 파산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백여사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사지가 뻣뻣하게 굳은 채 쓰러졌습니다. 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회색빛 폭우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거나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채권자들을 속이고 무리하게 어음을 돌려막은 도지는 사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차가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독방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철창을 붙잡고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혓바닥에 노라나 조강지처와 자신의 침핏줄마저 쓰레기처럼 내던진 자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 파놓은 깊은 함정 속에서의 영원한 추락뿐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성그룹의 총수로서 혜인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삶을 가장 환하게 비추는 것은 헛된 미신에 떠밀려 하마터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뻔했던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한때 낡은 코트를 입고 소금 세례를 맞으며 눈물을 삼키던 유약한 여자는 이제 수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단단하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병을 얻어 신음하는 도진과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백여사의 처참한 소식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마음에 그 어떤 동정심이나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스스로의 눈먼 탐욕과 어리석은 맹신이 만들어낸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혜인은 미련 없이 그들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잘게 부수어버리며 과거의 모든 악연을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혜인은 자신이 설립한 지원재단의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단상에 선 그녀는 편견과 폭력 앞에서 홀로 떨고 있을 사람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눈앞에 얄팍한 욕망이나 실체 없는 허상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결코 바깥에서 우연히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혜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거짓된 환상을 쫓아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스스로 일어선 자의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믿고 계십니까? 헛된 미신이나 허영심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땀과 진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